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 교수입니다. 경제 현안, 지난번에도 제가 한일 간의 지금 경제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저희 이 동영상 사이트에 저를 토착외구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인신공격 내지는 인터넷 괴물짓들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위험한 그 외도된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오염이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언론이라는 곳에서도 제 발언의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친일 또는 뭐 이런 단어를 찍어서 마치 제가 우리 사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친일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보도하는 걸 보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인격살인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울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먼저 우리 한일 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하시지만 일본은 경제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복을 무엇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무슨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보복은 이렇게 반응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한일 간에 불행했던 36년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양국 정부 간의 인식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 갈등이 아닌 외교 갈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경제 보복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듯이 대부분은 무역을 하는 데서 무역 적자를 보는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면서도 무역 보복을 먼저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무역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본질에는 외교적 갈등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 반해서 마구 화를 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일부 민족주의에 오도된 매체들이 국수주의적이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는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합의를 해왔는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왜곡되게 지금 교육받아 왔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그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우리 역사상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인데 그 합의는 그 당시에 국내의 거의 모든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그 반일의 정서가 아주 높을 쪽에 군사혁명정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합의였다라고 보여지고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그런 한일협정에 반대해서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6.3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이제 소위 민주화 1세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에 반대를 했고 나중에 정권을 잡았던 YSDJ 모두 다 이거에 반대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인류 역사상 식민지 모국이 피식민지 국가한테 독립 후에 식민 지배를 이유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 사례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공했던 보상은 무상으로 3억 불이 있고요. 유상 2억 불의 지원, 그리고 상업 차관 이름으로 1억 불을 해서 총 6억 불로 이 6억 불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조 이상의 돈입니다. 그 당시 화폐로 이제 6억 불이니까요.
그래서 그 6억 불은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의 한 50%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적인 식민지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개인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다 포기한다. 정부가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다 보상을 받은 것으로 하고 한국 정부가 그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고요. 여기서는 한국만 청구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일본도 한국에 가지고 있던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리고 기업을 놓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산가옥, 적산기업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적산기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많은 재벌들도 적산기업을 배경으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두산그룹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재개발하겠다고 문화재로 지정했던 것도 목포 시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도망가던 적산가옥입니다. 그럼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돌아간 거기 때문에 뭐 청구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업하고 가옥이 한국에서 수탈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일본 사람들이 재산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특히 이제 독립 후에 우리가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6.25 와중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일본의 힘이 필요해서 6.25 때부터 국교 정상화에 대한 회의가 시작이 돼서 한 15년 만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도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1998년에 역사적 그간의 갈등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위안부 배상을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천황을 우리는 일왕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천황이라는 그들이 쓰는 용어로 극진총으로 사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오부치 선언의 배경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서 탈냉전 체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또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위안부 문제 91년에 나왔고요. 95년에 독도 문제가 다시 일본이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일어업협정 개정하는 거 가지고 했다가 파기하고 그래서 양국 관계가 매우 불안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7년, 98년 우리 IMF 외환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하고 지내놓고 보면 이때부터 핵 개발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고 일본도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복을 위해서 주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없고요. 98년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양국 간에 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부치 선언의 공동선언 앞에 보시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사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오부치 총리 되시는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 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안한 역사를 극복하고 하회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로 되고 아주 급격히 이 갈등이 마무리되고 좋은 관계가 돼서 2004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보복입니다.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나 전략 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 물자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허가 없이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화이트 백색 국가 리스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이 자기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전략 물자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술이나 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들이 27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는 이런 우대 조치를 받게 됐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IMF 때는 없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 정부와 일본 정부는 외환을 수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외환이 빠져나가면 일본이 돈을 바로 외환을 빌려줄 수 있는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더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때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일부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일본 자금 중 무상 3억 달러는 이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포괄적인 보상금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징용 피해도 여기에 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을 했던 이용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번복한 것들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현명하게 관리했고 했던 결정,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결정들을 다 뒤집는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일본 쪽에서 우리 감정을 거슬리는 그들 중에서 보면 극수적인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은 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있게 되죠. 그 사이에 일부는 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국수주의에 호소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이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고 그러지만 독일은 끊임없이 네오나치 그룹이 지금도 유태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그 네오나치들이 유태인에 대한 반유태적인 행동을 하고 유태인 묘수에 나치의 상징을 그려놓는 등의 행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꼬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오래 걸리고 있었던 징용에 대한 소송을 1심과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 상고를 하고 최종 대법원에서는 역사적 맥락하고 실질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유지해왔던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서는 청구권이라는 말에는 배상이란 말이 없다라고 하는 자구적 해석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법권이 어떤 의미에서 헌법과 같은 그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을 뒤집은, 그래서 사법권이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뒤집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게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로 또는 그 구사법부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거를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으로 판단을 하고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행정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않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신일본제철의 주식을 차압하는 것을 지금 묵인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양국의 지도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리고 광화문에 있던 옛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고 뭐 이러면서 민족주의에 되게 어필을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전향적 차원에서 대응했던 과거사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때 독도 문제, 이명박 대통령 때 독도 방문 또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면서 국제 문제화했고, 그런가 하면 고이미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들이 있는 참배하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결국 타협을 해가지고 위안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으로 갈등을 관리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이것들이 적폐 역사로 봐서 갈등 관리를 하지 않은 대신에 사실은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결과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나쁘다는 사람들이 과반에 이를 정도로. 그렇지만 상호가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인식을 하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법 판결을 어떨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수반인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사법, 입법, 행정부를 다 아울러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 외교적 도발을 연속해왔다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다루는 동영상 밑에, 언론사의 보도 밑에 달렸던 댓글들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우 갖고, 이거 일본 사람 같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욕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러한 개런티 해주고 이런 거 해주지 말자. 당신들끼리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빈정대는 것도 있고요. 이 한국의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하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아랍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일본이 그렇게 여러 번 사죄를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중국도 그러진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빈정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겠죠. 비키 린드 스트랜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같지 않게 써있는데, 요새 이제 일본 언론이 제시하는 일본 정부가 중요하는 건데, 일본이 하는 게 별거 있냐. 독가스로 쓸 수 있고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소재들을 무상으로 하던 거를 관리하는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게 문정부 들어서는 갑자기 3배 수출량이 늘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독가스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막 퍼뜨리고 있고, 밑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너무했다. 일본이 화내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닥터집이라고 있는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뒤에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계속 공격만 하고 있다. 그런 고마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일본하고 한국은 적대 국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호적인 국가에, 믿을 수 있는 국가에 특혜를 주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에서 최우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에서 한국을 그냥 빼는 걸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야기만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일본의 조치가 뭐냐 하면, 금년 7월 1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 3종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브라폴리이미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은 플렉서블 OLED,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출시하려고 망설이고 있는 접는 스마트폰의 아주 얇은 액정,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고요. 리지스트하고 브라소스는 반도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및 기술 이전에 한국 이전 절차를 강화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 표면적 이유는 한국이 전략물자 취급을 잘 안 해서 적성국에 갈지도 모르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 있는 국가한테만 줄 수 있는 우구적인 거를 못하고 반드시 이제 허가받고 내야 된다. 그런데 허가가 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교복은 많이 이제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WTO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보 위협의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WTO에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WTO 규정을 일반적으로 제외한다라고 하는 가트 2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전략물자는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로 협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트 21조, 즉 안보 위협이 있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통제는 바로 트럼프가 화해의 제재에 써였던 겁니다. 그래서 WTO의 규정 위반을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물질들이 독가스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 심각한 건 그죠. WTO 판결이 나는데 보통 2, 3년, 항소까지 하면 2, 3년 걸리고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WTO의 상소기구 최종심을 결정하는데 판사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1명밖에 없습니다. 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일본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만 취해진 조처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허가 신청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짜놓은 게 있으니까 생산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수출을 승인해주면 아주 제한적인 피해만 보고 사실은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불안 심리가 있으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가장 희망적인 거고요. 실제 지금 신청 들어간 허가를 3개월이 안 해줘 버리면 이제 반도체 생산이 불가피하죠. 최악의 경우는 얘들이 일본 사람들이 공언하듯이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제외하면 이 세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품목이 다 사전 허가제로 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100가지도 넘는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을 확대하거나 또는 수출이 아니라 아예 외환 또는 이 채무를 가지고 금융 보복을 시작을 하면 충격은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실리콘 웨이퍼, 배터리 소재, 디스플레이, 측정 및 정밀 공학 기계, LED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리지스트는 한국 수입품의 91.9%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미국이 7.4%, 벨기에가 0.4%, 기타가 0.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한 물질인데 여기서 이제 큰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에칭가스도 반도체용인데 중국이 46.3%, 일본이 43.9%, 대만이 9.7%, 기타가 0.1%니까 일본의 수출 제재가 중국이나 대만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 대응 수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이 떨어져서 우리 쪽에서는 품질 떨어진 것을 가공을 해서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비 증설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고요. 브라폴리미드는 93.7%가 일본산이니까 이것도 리치스타하고 상당히 우리한테는 아주 큰 충격이 오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하나가 거의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요. 리지스트는 우리는 수입의 91.9%를 일본이 하지만 이거는 미국으로 21.8%가 하고 대만이 17.9%고 중국으로 16.7%, 한국이 1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측 업체에서는 한 11.6%밖에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칭가스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86% 정도 한국에 가기 때문에 이쪽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걸 공급하는 업체에서. 브라폴리미드도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 수출 비중이 2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에칭가스 쪽 업체가 가장 큰 이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출 규제가 되면 일본 업체 중에는 리지스트를 공급하는 업체는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지 JSR, 도쿄오카 공업, 시네츠 화공, 후지필름 등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요. 한국에 그 수입하는 삼성전자하고 이게 이제 반도체니까 SK 하이닉스가 공급에 장애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의문이 들죠. 중국에 공장이 많으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규제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한국에서 비슷한 한국과 외국에서 경쟁회사인 동진 세미캠, 다우 케미캠들은 이제 물량이 늘어날 거니까 수혜를 받게 되고 에칭가스는 보면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공, 쇼와 덴코 같은 회사들이 일본의 수출업체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경쟁업체인 후성,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데서 아마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브라폴리미드는 JSR이 공급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타격을 받게 되고 한국의 화학회사인 코롱인더, SKC 코롱 PI 이 두 회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일본도 타격이 많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에칭가스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은 그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보복이나 이런 공개적인 위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뒤로는 뭐 그럴 수 있어도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적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한국이 끊임없이 신의 성실, 국가 간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채의식마저 없어져서 한국이 갖던 도덕적 우위 기반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면 크게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 34%고 하이닉스는 9.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배율은 한 45%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렇지만 D램은 이제 한 70% 가까이가 우리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23%의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낸드 플래시는 뭐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미국과 대만의 합작회사인 마이크론 이런 데서 공급을 하게 되고 D램은 마이크론이 혜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면 전 세계의 공급에 충격이 오는 건 사실이고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마이크론이나 다른 회사가 뭐 쉽게 생산량을 확 늘리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0%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금 거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거의 뭐 브레이크 이븐, 똔똔이 되는 정도로 가격이 금년에 내려가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적자로 돌아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이 사업이 이제 규모도 적고 적자니까 이쪽을 감산을 해서 소재들을 아껴서 쓰면서 D램 쪽으로 생산을 옮기는 그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일본의 불매 운동, WTO 제소, 그 다음에 우리도 뭐 대책을 강구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제보복 감행 이런 위협 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제 구조로 봐서 기업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이 글로벌화된 속에서 한국 제품 속에 일본 부품 천지고 일본 부품 속에 한국 부품 천지기 때문에 그냥 겉 상표만 보고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 이런 것들은 요즘 세상에 너무 우매한 짓이다. 그리고 뭐 툭하면 이제 이런 일 생기면 맨날 타겟되는 게 다이소입니다. 근데 다이소는 한국 지분이 머저리티고 일본 다이소 제품은 2대 주주로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나 유니클로에서 파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많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대부분 한국이고 지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안 가면 한국의 저가 여행사나 항공사들 다은 타격받죠. 거기 다 한국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충격을 받을 거고 그래서 대결보다는 자유무역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타협적으로 가면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교적 이슈였고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고 과거의 합의를 지킬 것이냐 재해석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베가 듣고 싶은 것은 수출이나 뭐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외교적 문제를 타협을 해서 협력 관계를 복원하냐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을 계속적으로 건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은 아무 대책이 없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토착 외구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외구라는 거는 약탈적인 일본 사람이고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국적을 가지고 나쁜 사람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발상이다. 이런 것들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상당히 낮게 보면서 조센징이라고 빈정대는 거를 여러분이 물론 일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모든 일본 사람은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일부만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내가는데 조센징 그러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국민을 어떤 이제 외구라면 이 땅에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존의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다. 하나늘에 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파시스트적인 사고라는 거죠. 획일적인 사고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에 충분히 양쪽의 시각에서 논란이 있고 해결책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과 인격 말살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부끄러워할 현상인데 이런 인터넷에 그냥 막 몰려다니면서 또는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까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적폐 세력이라는 것도 똑같은 용어다 생각이 합니다.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적폐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처단을 해야 되고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그룹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 우리는 톡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해서 정치라죠.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붙여서 너는 극우주의자들, 너는 파시스트들, 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존을 거부하는 그래서 분열적인 생각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고 인민재판 같은 시각인데 그런 사고가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결적 자세는 한국이 월등히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은 대만이나 중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품목이 많이 있다. 그것은 일본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들이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가
북한하고 공산권에 대응하는 협력 필요라고 하는 인식이 같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교 정상화가 없었는데, 그 해방 이후에 사실은 일본 어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그 공해상에서 납포를 많이 당했고, 그 충돌 중에 여러 명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포된 어민들을 국교가 없었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이 그걸 중재하면서 협력 관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에서 또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버블이 꺼지면서 이런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북핵이나 중국에게 사드 위협이나 등등 해서 중국을 대항하는데 한 일이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일본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30년에 잃어버린 30년에 그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경제에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감정을 좀 억누르고 이성으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서로 거래를 함으로써 공동 번영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돌아가는 가치에 입각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복원되도록 우리 사회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빨리 이성적으로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